자, 이 서정주는요, 일단 미당이에요, 미당. 왜 여러분 서정주가 미당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옛날에 어떤 그 뭐죠? 미당 이렇게 쓰잖아요, 미당. 미당 서정주. 근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미당 못 읽어갖고 야 말당 서정주 책 좀 가지고 오라고. 말당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죠? 이 정도는 알죠? 네. 진짜 그랬대요. 말당 서정주라고 이야기했대요. 미당. 왜 그 미당이냐? 여러분 이거 잘 알죠? 자 봐요. 이게 참 재밌는 일. 서정주는 시의 정부라고 표현해. 시의 정부. 정부, 거버먼트. 정부 있잖아,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이 애인 그런 뜻 말고 정부, 시의 국가. 그 정도로 평가가 돼. 고창에 가면 서정주 문학관이 있는데, 자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인데 나는 아직 시인으로서 집을 짓지 못했다. 그래서 미당이에요. 진짜로. 몰랐죠? 이런 걸 알아야 한다는 게 제가 이야기. 시험에 이런 걸 내야 돼. 왜 서정주의 후가 미당인지 뜻이 이래야 돼. 그렇게 공부해야 한다니까요. 원래. 자 아시겠죠? 상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154쪽에 서정주는 한국 문학사의 주요 계기마다 역할을 했죠. 화사, 꽃뱀이라는 거예요. 꽃뱀. 여러분 화사는 뭘 의미하느냐? 화사, 꽃뱀, 미추의 개념이에요. 미추. 미추가 뭔지 알죠? 아름다움과 추함, 미추. 극단 미추도 있어요. 지금 미추라는 극단이 있어. 근데 아름다움과 추함, 꽃은 아름답죠. 뱀은 추하죠. 그래서 화사예요. 그러니까 미와 추의 개념, 자화상, 문둥이. 원래 문둥이는 문동에서 나온 거 아세요? 몰랐어요? 문둥이에서 나왔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전에 그 어떤 그 뭡니까 곳에 갔어요. 근데 정말 그 언어 이렇게 막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정신박야가 정신박야가 그런 데 있는데 가서 제가 좀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난 놀랐던 게 지금도 기억나. 진짜 오래전에 제가 제대로 했지만 그 말을 못해. 내성마비 환자야. 내성마비 환자. 거기 갔는데 얘가 시집을 썼어. 이 사람이. 저는 시집 제목 그 시집까지는 안 읽어봤는데 근데 시집 제목이 자 보세요. 이 내성마비 환자의 시집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 우리들이 놀기에는 여러분 하늘이 비춰봐요. 야, 그래서 내가 이거 시집의 제목을 보고 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도 그냥 정신 상태가 그런 사람도 모르잖아요. 이런 제목을 딱 쓰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문둥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문둥이 하면 막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재능이 있는 아이다. 원래 하여튼 문둥이라는 게 문동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건 참고로 알려드렸고요. 다시 그래서 이제 관능적이고 맹목적인 생명력의 추구를 통해서 생명파다 보니까 서정주는 기존 질서의 제도에 대한 반발과 부정 정신을 보였다. 맞고요. 그다음에 영원성 동그라미처럼 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영원성.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요. 영원성을 여러분이 서정주에서 빼먹으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방의 기촉도. 기촉도라는 거는 여러분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촉도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기촉도가 총나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기촉도의 뜻이. 기촉도가 총나라로 돌아가는 길이라. 그래서 길도자예요. 기촉도. 이게 망제혼, 죽은 황제의 영혼, 망제혼, 귀촉도, 불려귀, 돌아가지 못했다. 불려귀, 다 같은 말입니다. 알아서 귀촉도. 그러니까 이 귀촉도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뭔지 아세요? 소쩍새, 소쩍새. 소쩍새 들어봤어요? 네. 소쩍새가 근데 재밌는 게 소쩍새가 근데 사람들이 소쩍 들어봤어요? 그래서 흉년이 되면 소쩍새 소리가 소쩍 들리 숫이 적다. 소쩍새가. 근데 흉년이 들면 소텅 텅텅 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린대. 소텅 소쩍새가 울 때 소쩍새 알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소쩍새가 공부하면 이렇게 할 게 많다니까.
소쩍새가 무슨 과에 센 줄 아세요? 소쩍새는 여러분 그냥 참새로 생각하죠. 이 올빼미. 소쩍새가 올빼미라니까 찾아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소쩍새가 이게 참새 같잖아요. 소쩍. 그건 들어봤죠. 지금 소쩍새 소리 안 들리죠. 근데 옛날에 하여튼 그런 잘한 적 있어요. 어렸을 때. 하여튼 소쩍새가 올빼미과에 있어요. 올빼미 엄청 크잖아요. 그 올빼미인데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하여튼 전설의 고양이라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소쩍새. 이게 어떤 괴로움, 슬픔, 한의 정서 뭐 이런 걸 나타내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촉도에서는 주로 자연과 여성을 영원성 중요하다고 그랬고 신라초, 동천은 겨울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동천, 겨울 하늘. 질마제 신화는 뭐냐면 이 질마제가 서정주가 있었던 그 마을 고개 이름이에요. 질마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신화가 있고요. 역사의 일상이 영역으로 심화되고 확대됐고요. 신라초와 동천에서는 초역사적이거나 종교적인 영원성에 대한 탐구 결과였고요. 자, 일상 영원성을 구현하는 태도. 그다음 신화적 상상력 밑줄 치세요. 이 신화적 상상력이 나오면 질마제 신화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현대시의 미학을 구축하고 시적 언어의 세련을 달성한 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체제 수능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비판적인 평가도 받아요. 그건 아시죠? 자, 미당부터 볼게요. 55페이지. 155페이지. 미당. 자, 호라고 그랬고 서정주는 자,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오래 사셨어요. 네, 서정주는 80 거의 90보 가깝게 이렇게 사셨을 거예요. 근데 뭐 15건의 시집을 2000년 이거 보세요. 15건의 시집을 했죠. 여러분 15건 5건, 6건은 쓸 수 있는데 15건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내용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서정주 하면 시집도 아니었을 텐데. 서정주는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시들이요 엄청 깊어요. 서정주가 불교에 또 능통했어. 서정주 시 읽어보면요, 야 어떻게 이런 시를 쓸까? 여러분 뭐 국화 옆에서는 그냥 명함도 못 끼워. 서정주 시들 읽어보면 불교적인 색채의 시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위에는 넘어갈게요. 영원성 나왔으니까 두 번째 단락 보면 부안,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에서 태어났다. 저기 고창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이제 칙량학교를 나와서 칙량사로 근무하다가 김성수 집안 농감이 뭐냐면 농사를 감독한 사람이에요. 농감이라는 게. 농감.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자화상에 뭐 애비는 노비였다. 뭐 이렇게 나오죠. 시작부터. 아버지를 이렇게 되게 비판적으로 막 나오는 거 있지 않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좀 비판이 막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농감으로 일했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학과 신식 교육을 받았다고 나오죠. 한문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서 이제 이러는데 이 사람은 약간 으쌰으쌰를 하는 걸 좋아해요. 현실 비판하고. 그러니까 한 곳에 계속 있어요. 못 있어요? 못 있어요. 그래서 봐요. 마지막 단락을 보면 학업 성적이 뛰어났는데 6년의 과정 5년 만에 맞죠. 서울의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 학생운동의 주모자로 불려 퇴학당하고 고창 고보에 잠시 학점을 넘겨보세요. 두었다가 또다시 자퇴한 뒤에 나오죠. 유랑생활을. 그러니까 한 곳에 이렇게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여러 가지 상징주의 어쩌고저쩌고 읽었죠. 그러다가 쭉 내려가 보면 석전 박한영 대종사의 문화생으로 입문하여 뭘 공부한다고 나와요. 불교를 공부해요. 나오죠? 네. 그래서 35년 중앙불교 전문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들 중에 불교적인 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중앙불교 전문학교를 중도에 그러니까 이 서정주는 보면 제대로 마친 게 없어. 여기 지금 저기 지금 계속 이랬어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졸업 못하잖아요. 그래서 문단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 달락인데 이 다음 달락부터 볼게요. 41년에 화사집, 이 꽃뱀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 치고는 41년 치고는 호사스러운 종이와 제본으로 출판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 협력한다. 자, 일제 협력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체제 수능주의라고 합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스시로 CGO라고 창시 개명을 해.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었다고도 이제 하는데, 근데 또 뭐 한용운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봤죠. 상고를 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조금 이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자 봐요. 송정 오장 송가. 그러니까 오장 마스이 송가라는 그 시를 써. 그러니까 가미가제 특공대 알죠? 가미가제 특공대 알아요? 그 가미가제 특공대의 그 사람을 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너는 찬란하게 뭡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예. 그 가미가제 특공대 그런 거잖아요. 일본을 위해서 이 가미가제 특공대가, 가미가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신풍이라는 뜻, 신의 바람. 가미가제가. 하여튼 그걸 써요. 그래서 엄청 좀 비판을 많이 받죠. 오장 마스이 송가. 하여튼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귀촉도 여기 157쪽. 제가 보세요. 제가 한자 귀촉도 봐봐요. 한자 첫째 줄. 돌아갈 귀, 총나라 촉, 길도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참 대단하죠. 올빼미 속에 총나라 총나라 황제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참 재밌죠.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올빼미를 가지고 뭐 귀촉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일단 한국 전쟁은 실현기였다. 그리고 기회였고, 여기서 실어증도 와요. 한각증세. 전시하의 혼란 공포에서.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서정주 시선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막 여러 작품을 써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중요한 게 뭐 신라초, 동천, 뭐 질마제 신화 이런 건 알 거 아닙니까? 좀 내려가다 보세요. 신라초는 찾았어요? 두 번째 단락 한 7째 줄에 신라를 주제로. 동천은 연장자 불교에서 공부한 은유법을 실험해요. 그리고 그 밑에 질마제 신화도 아까 이야기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과 속, 인간과 자연, 이승과 저승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작품을 쓰다가 2000년 12월 사망하며 시인으로서의 긴 이력을 마감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상당히 이 서정주 시인은 상당히 뭡니까? 나이도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90 가깝게 사셨을 거예요. 87세인가 뭐 몇 세. 근데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뭐 국기를 끊었다고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 이내 네, 부인이 돌아가시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158쪽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다가 오늘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할 수가 없고요. 시간 되는 데까지 보시죠.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작품 세계 특징 있잖아요. 이건 전체 네모를 다 치셔야 돼요. 그리고 별표 쳐보세요. 이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작품 세계 특징 왜 중요한지는 네모 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네모 치고 서정주는 뭐 이야기할 게 서정주 갖고 한 학기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자 거기 둘째 줄에 첫째 동그라미 쳐. 첫째. 자, 서정주에 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벽으로 등단해서 신불학 동인으로 활동하고 화사집을 출간하기까지의 시기. 거기다 써봐요. 1941년에 화사집을 출간해. 1941년에. 그러니까 첫째 시기는 벽. 월이죠. 월 영어로 말하면 월 벽. 등단해서 신불학. 그 다음에 화사집. 요 시기. 그러니까 이때 시는 뭐냐? 밑줄 주세요. 일탈의 욕망과 원시적 생명력의 탐구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 서정주의 시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오기가 아주 좋아요. 문제 딱 나오기 좋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보면 일탈의 욕망, 원시적 생명. 그다음 둘째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섯째 줄인가 있네. 자 해방 이후에 출간된 시집인데 귀촉조 아까 얘기했고 서정주 시선인데 자 동양 그다음 밑줄 주세요. 동양적 영원성의 세계에 대한 탐구. 거기까지 밑줄 주세요. 동양적 세계에 대한 탐구. 요게 이제 그 1956년 뭐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뭐 만들어진 시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뭡니까? 자연과의 화해를 통해 원수간 자기 통찰과 달관의 자세까지 거기까지 나오죠. 자연과 화해, 원수간 자기 통찰, 아까 통찰력 이야기했고요. 달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같은 달관. 셋째 동그라미, 신라초 동천을 중심으로 영원성이 관료하는 이상적 세계. 그래서 불교적인 걸 공부했고, 넷째 질마제 신화와 그 이후의 시세계로서 현실과 일상의 세계와 사람들에게로 관심을 변화시키는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질마제 신화.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생명력의 탐구, 영원성, 불교적 세계 등 서정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실과 일상의 세계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변화시키는 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네 시기 다시. 첫째는 벽
등단, 시인부락, 화사집. 둘째는 기촉도. 그러니까 화사집에서 기촉도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동양적 영원성. 셋째는 신라초 동천이 셋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영원성, 관류, 이상적 세계. 넷째가 질마제신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일기는 화사집, 그다음에 기촉도, 그다음에 신라초 동천, 그다음에 질마제신화. 그러니까 시인의 시 세계가 변모하는 게 되게 어때요? 다채롭다는 거예요. 그게 서정주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번 생명력과 욕망의 추구 이렇게 나와서 이제 각각의 시기에 대한 시들이 158쪽에 1번 보세요. 그렇게 나오고 1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162쪽을 보면 2번 영원성의 추구 이게 나오고요. 자, 또 넘겨보세요. 165쪽 3번 불교적 상상과 은유 설화의 세계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이 좀 뒤로 넘김이 나올 거예요. 4번은 안 나오는구나. 3번까지 나왔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헤드라인만 좀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금 여기 보세요. 첫 번째가 지금 헤드라인만 보면 뭡니까? 생명력과 욕망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자 오늘도 큰 틀만 이야기하면 일기시는 자 봐요. 여기 159쪽 거기 넷째 줄부터 비켜주세요. 벽, 문둥이, 달밤, 안전뱅이, 노래 등 그의 초기 시에는 불구의 몸을 지닌 존재들이 등장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불구의 몸. 그래서 불구의 몸, 훼손된 몸에 대한 자각과 집착, 서러움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대표적인 게 자화상이라는 시예요. 자화상 보면 뭐예요? 애비는 종이었다 밑줄 쳐봐요. 애비는 종이었다 밑줄 쳐봐요. 자, 파격적인 표현 거기다 쓰세요. 파격적인 표현. 애비는 종이었다 밑줄 치고 파격적인 표현 콤마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 파격적인 표현 콤마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비는 종이었다. 애비는 노비였다. 이렇게 처음부터 쓸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그때 애비라고 해. 아버지라고도 안 하고. 지금 다 근로자니까 이게. 야, 그러니까 이 당시 이렇게 썼다는 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쓰면 파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는 게 뭐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이거 밑줄 써요. 23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거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파라리 바람이다. 불쌍하게 봐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파라는 80%죠. 네. 그러니까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 바람이 동그라미. 이 바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바람은 자 1번은 자연이에요. 자연. 1번은 자연. 2번은 고난. 1번은 자연. 2번은 고난. 왜 고난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잘날 없다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람이지만 두 번째는 고난. 이 사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 고난. 제가 구양수 이야기 안 했나요? 구양수? 구양수라는 장송 팔대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곤궁유공이다 이런 말 안 했나요? 그러니까 곤궁한 이후에 시가 아주 기교가 있어진다. 곤궁유공이라는 말이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곤궁하고 나서 그러니까 시를 쓸 때 너무나 그냥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시가 안 써진다는 거예요. 그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시들이 봐요. 일제 시대의 시들이 더 멋지지 않나요? 그 동지하지 않나요? 10년대, 20년대, 막 30년대 시들 봐봐요. 얼마나 잘 쓰나. 곤궁유공. 그 다음에 허균이 말하는 강산의 도움이 있어. 이것도 여러분 고수설가 작가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강산의 도움이 좋은 뜻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죠. 강산의 도움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강산의 도움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배를 가. 그 왕한테 뭐 이렇게 밑보여 가죠. 유배를 가면 거기 가서 막 위리안치란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집 밖을 못 나와. 그 거기다 막 뭘 쳐놓고 가시 막 쳐놓고 집 밖을 못 나오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러면 집을 밖에 못 나올 수도 있고 집을 밖을 나올 수도 있긴 하죠.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뭐들이 많아요? 요즘 새우깡 많이 먹는 애들. 갈매기들. 그 갈매기들을 보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뭐 글을 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산에 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자연을 이렇게 보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관객계도 못 나가고 그냥 거기에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사는 거잖아. 그거하고 우리가 가끔 뭐 바닷가도 놀러 가서 새우깡 이런 거 같아요. 다르죠. 맞죠? 그래서 이 강산의 도움이라는 것도 고난을 가르쳐.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가져야 실수고 공도 마찬가지죠. 나를 키운 건 파란의 바람이었다도 마찬가지죠. 다 연결되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난의 상징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렇게만 우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헤드라인만 보면 162쪽에 영원성의 추구라는 건 영원성. 그러니까 이 영원성을 이제 추구하는 시들도 이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영원성의 시적인 주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영원성의 시적인 주제가 뭐가 있냐면 거기 165쪽에다 써놓으십시오. 영원성 시적 주제. 영원성의 주제는 자연과 여성, 꽃, 벌 이런 게 자연이고 여성은 이제 뭐 누님이 되게 많이 나와. 이 시에 보면 또 춘향도 많이 나와. 춘향도 많이 나옵니다. 영원성 시적 주제 여기 써보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꽃이라든가 벌이라든가 뭐 여성 그 여성은 이제 어떤 그 여성과 그다음에 자연 이런 걸 통해서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 그건 이제 자세한 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불교적 상상과 은유설화의 세계 나왔잖아요.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시가 나오냐면 인연설화 쪽 168쪽 봐봐요. 168쪽. 서정주의 인연설화주어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인연의 설화.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 하죠. 불교에서 그 인연설화조예요. 그러니까 인연설화에 대한 조라는 것은 이제 곡조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보면 윤회를 가르쳐. 윤회. 여기 불교 믿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윤회를 이야기해요. 불교에서 계속해서 다 하나가 된다. 이 봐요. 이 시를 보면 기가 막히다니까. 이게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66쪽에 언제든가 나는 한 송이의 모란꽃으로 피어 있었다. 내가 모란꽃이 된 거야. 그게 안 나요? 한 예쁜 처녀가 옆에서 나와 마주보고 살았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 결국은 여기 봐요. 이걸 좀 이거부터 설명하겠다. 168쪽. 이 시에서 모란꽃과 나는 각기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끝없는 윤회의 계기를 상징한다. 나왔지. 윤회 동그라미다. 윤회. 모란꽃과 나는 변신하면서 자리를 바꾸고 내가 모란꽃이 되고 모란꽃이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살았던 모란꽃과 예쁜 처녀는 떨어져 눕고 죽어 흙 속에 묻힌 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번에는 몸을 바꿔 다시 처녀는 모란꽃 속에 있고 모란꽃이 처녀가 되어 마주보고 있다는 거. 표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써요. 제 말씀 맞죠? 북한협회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이해 가요? 이렇게 막 인연설화조를 보면 서정주의 시의 깊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품 원문 및 해설이 뒤에 나오는데 벌써 50분이네.